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 주택 정비사업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서울시가 최근에 2030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라는 걸 발표했죠. 이게 핵심 내용인데요. 이 목표는 뭐 확실해 보입니다. 도심에 집을 더 많이 그리고 좀 더 빨리 짓고 또 낡은 동네는 새롭게 바꾸겠다 뭐 이런 거겠죠. 네, 맞습니다. 공급 확대랑 정비 활성화. 이 두 가지가 핵심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. 첫 번째로요. 지하철역 주변, 우리가 흔히 역세권이라고 부르는 곳 있잖아요. 여기 관련 기준이 바뀐다고요? 네, 이게 아마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일 텐데요. 원래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에서 반경 250m 이내, 여기까지 사업지만 준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시켜주는 혜택이 있었어요. 아, 250m요? 네. 그러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줬던 건데 이걸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 같은 절차를 거쳐서 최대 350m까지 넓힐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와, 100m나 더 넓어지네요. 그게 꽤 큰 변화 같은데요? 그럼 어떤 곳들이 주로 혜택을 보게 될까요? 아무래도 그동안 사업성이 좀 부족해서 개발이 어려웠던 곳들, 그런 곳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죠. 기사에서도 언급됐지만 서울시 전체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평균 공시지가보다 낮은 곳들을 우선 검토한다고 하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역세권 지역들 말씀이신군요. 그렇죠. 역 근처인데도 개발이 좀 지지부진했던 그런 지역에 순통을 틔워주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만약 당신께서 이런 지역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번 변화가 개발 가능성을 확 높일 수도 있다. 이 점을 좀 주목하셔야 할 것 같아요. 네, 역 근처 개발이 좀 활발해질 수 있겠군요. 그런데 또 서울에는 그 문화재나 학교 주변처럼 건물 높이에 제한이 있는 곳들도 많잖아요. 좀 개발이 까다로운 곳들, 이런 곳들에 대한 규제도 좀 풀리는 건가요? 아, 맞습니다. 그런 지역들이 사실 용도를 상향시켜줘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줘도 실제로는 높이 제한 때문에 그 혜택을 다 못 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그렇죠. 지을 수가 없으니까. 네. 그런데 이전 규정은 뭐랄까, 이론상 늘어난 그 용적률의 10%를 공공기업, 그러니까 공원이나 도로나 시설 같은 공공목적에 기부를 하도록 했었어요. 아, 실제 이득은 없는데 기부만 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었겠네요. 좀 불합리하게 들리기도 하고요. 그렇죠. 약간 그런 면이 있었죠. 그래서 이제는 높이 제한 때문에 실제로 얻게 되는 용적률 증가분, 딱 그만큼만 공공기여를 하도록 바뀌는 겁니다. 아,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거네요. 네, 일종의 이익 본만큼만 내라.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되는 거죠. 이렇게 되면 그동안 사업 추진이 좀 어려웠던 높이 제한 구역의 노후주거지 재개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돼요. 부담이 줄어드니까 사업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겠어요? 네, 사업자들 부담을 확실히 덜어주는 효과가 있겠네요. 그리고 또 좀 흥미로운 이름이 보이던데 입체공원 제도? 이건 뭔가요? 공원을 3D로 만든다는 건가요? 하하, 네. 이름이 좀 재미있죠.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정비 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공원을 만들어야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그 공원 부지를 아파트 연면적 계산할 때 포함시켜주는 거예요. 대지 면적 산정에서요. 아, 공원 부지도 건물 면적으로 쳐준다. 네, 그런 셈이죠.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어서 제공하면서도 그만큼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. 와, 이건 정말 획기적인데요. 물론 뭐 아무데나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. 창의적인 공원 설계가 있거나 아니면 충분한 공공성이 확보되고 특히 그 신속통합기획이라고 서울시가 좀 미리 타당성을 검토한 곳들 이런 곳에 우선 적용될 거라고 합니다. 기사에서는 강북구 미아동 사례를 예시로 들었더라고요. 아, 공원도 만들고 아파트도 더 짓고 일석이조네요, 정말. 이런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절차 자체도 좀 빨라진다고 들었어요. 선심의제라는 게 도입된다고요. 네, 이것도 속도를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.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%를 먼저 채워야 했어요. 그래야 서울시에 정비계획 입안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. 아, 동의율 50% 채우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.
시간도 많이 걸리고. 맞아요. 이 동의율 확보에만 막 몇 달, 길게는 몇 년씩 걸리기도 했고요. 그 사이에 사업이 늘어지거나 뭐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겠죠. 네네. 그런데 이 선심의제는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. 아, 동시에요? 네, 마치 뭐 서류 전형이랑 면접을 같이 진행하는 것처럼요. 서울시는 이걸 통해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. 개별 속도를 정말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조치죠. 네, 정리를 좀 해보면 역세권 혜택은 넓히고 높이 제한 지역 부담은 줄이고 공원 부지는 더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하고 심의 절차는 확 단축시키고 와, 전반적으로 서울시가 정비 사업의 속도랑 사업성을 높이는 데 상당히 집중하는 모습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당신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만약 당신께서 서울 내 노후 주거지에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번 변화는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해요. 네. 특히 그동안 사업성이 좀 낮거나 규제가 많아서 지지부진했던 곳들 있잖아요. 그런 곳들의 움직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. 해당 지역의 사업 속도나 뭐 실현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. 전반적으로는 도심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서울시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담긴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치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확실히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는 효과가 있겠네요. 자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이렇게 규제를 풀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단기적인 주택 공급에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. 하지만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서울의 도시 모습, 그러니까 뭐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고유의 분위기 같은 것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한 번쯤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